사실 뭐 지사님께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경기도지사시지만 그 이전에는 계속 이제 경제 엘리트라고 불리는 수준의 높은 수준의 관료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진짜 엘리트다. 이 반듯한 엘리트 분위기가 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셨다고 그 얘기 좀 처음에 듣고 싶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예. 아이고, 옛날 얘기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네.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33살에 돌아가셨고, 네. 어머니는 32에 혼자가 되셨고, 저희 사남매 있었고, 제가 맏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관양편이 못 돼서, 네. 이제 고등학교는 상업학교 진학을 했고요. 맞이 못해서. 네. 그랬고요. 그리고 상고 다니면서 고3 때 취직을 해서, 네. 만 17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했고요. 네. 그리고 공부가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몇 해 뒤에 이제 야간대학 들어가서 네. 낮에는 이제 직장 다니고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 다니고 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공무원 시험 네. 알게 돼서 이제 고시 공부를 해서 이제 공무원의 길로 접어들었고요. 그때는 그 전에 소년기 때 또 청년기 때는 특히 소년기 때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그걸 걱정하셨군요. 끼니 걱정할 정도였었고 네. 어머니가 32에 혼자가 되셔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죠. 안 해본 저는 일이 정말 없어요. 젊으실 때. 네, 그렇습니다. 요새 32면 한창 그럼요. 아직 결혼하기 전 나이죠. 지금으로 그렇죠. 따지면. 예, 대부분이. 근데 고향이 충청도라고 네. 그러셨는데 네. 몇 살까지 거기 사셨습니까? 제가 고향이 충북 음성입니다. 네. 저희 외가는 충북 진천이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일찍 올라오셨어요.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오게 된 좀 사연이 있는데요. 네.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열렬한 민주당원이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58년도에 4대 총선, 네. 그때는 민의원 선거라고 했더라고요. 네. 그때 있었는데 그때는 자유당 차였었고 민주당 후보의 열렬한 청년 1번 선거운동원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는 아버지 일기장을 보고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때에 하루에 7, 8 마을 다니면서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래요. 얼굴이 신발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돈 없고 빼곡고 권력 없는 우리 민주당 후보 불쌍히 여겨주세요. 비가 와서 온몸이 젖은지도 모르고 다녔고 그렇게 했는데 네. 그때 선거에서 기적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보가 서울로 이제 가면서 저희 아버지 같이 손을 붙잡고 가셨구나.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붙잡고 김동지 제일 고생했어. 내가 영원히 못 잊을 거야 하고 가셨대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시골에 조그만 동아일보 보급 서장을 하셨거든요. 그러셨군요. 동아일보는 그때만 해도 이제 엄청난 야당이었으니까. 그러고 몇 달 있다가 이분이 자유당으로 당을 옮겼어요. 이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나 네. 배반관. 근데 이제 그 고향에서 자유당 치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핍박을 많이 하셨고 제가 이제 경주 긴가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불러가지고 너 때문에 누가 우리가 이런 피해를 보고 등장해가지고 거의 이제 뭐 쫓겨나다시피 민주당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 이제 보니까.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어렸을 때인데 나중에 제가 정치를 이제 하려고 하고 하는데 어머니가 들어누셨어요. 네. 정치 왜 하냐고. 그때. 그러면서 그리고 아니 경제부총리까지 하고 뭐 좀 오래된 말씀이지만 뭐 이미지도 좋고 네. 왜 들어가냐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족분들. 네. 그래가지고 들어놓으셨는데 하루는 동생 셋하고 어머니 같이 만나는데 동생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어머니 언제 한번 형이 속성인 적 있습니까? 믿어보세요. 네. 근데 그 일 듣고 어머니가 180도 확 바뀌시더라고요. 그렇지 마. 동생을 더 신뢰하시네요. 그러네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였어요. 그래. 근데 잘했어. 정치하려면 민주당 해야지. 아버지가 네.
간기 그랬고 그랬는데 뭐 제가 아버지도 그렇고 쭉 자란 배경이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뭐 당연한 일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소년 가장으로 17살 때부터 이제 어머니와 세 동생과 할머니 부양하는 소년 가장으로 쭉 살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어렵게 살았죠. 근데 사실은 이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스토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도 어렸을 때 굉장히 이제 어려웠고 본인이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비슷한데 혹시 만나셨을 때 서로의 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오. 있습니다. 3년, 뭐 3, 4년 전이죠. 그때 서로가 대선 후보로서 만나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 미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옆방에 이재명 후보가 그때 계셨고 제가 먼저 도착했는데 제가 이제 그 방을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했죠. 네. 뭐 좀 이따 토론할 거지만 그래도 뭐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집이 다 그 당시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에서 살게 됐어요. 아, 네. 그때는 제일 빈민이 살던 곳인데 거기서 한 2년 살다가 그게 철거가 돼가지고 광주 대단지라고 하는 네. 그 당시에를 네.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아. 지금의 성남시예요. 예. 예. 그리고 그때는 허벌판에다가 이주를 시켜놨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이렇게 천박을 치고 살았거든요. 정말 비참했죠. 예. 거기서 제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성남시에 사셨어요. 네. 오, 겹쳤을 수 있겠네요. 그 얘기를 둘이 한참 나눴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단대동이었고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셨던 곳은 상대원동인데 언덕배기 하나 넘어가면은 그 상대원입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맞추셨을 수도 있겠네요. 뭐 어떻게 그럴 보면. 수도 있었겠죠. 네, 못 알아봤겠지만. 예, 제가 못 알아봤겠죠. 제가 좀 먼저 갔고요. 제가 갔을 때는 거기가 성남시가 아니라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였습니다. 네. 단대리였습니다. 그러고 제가 들어가고 한 3년쯤 있다 성남시가 됐고 성남시 된 지가 지금 22년 됐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러고 조금 더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글리 오셨고 그래서 그때 성남 얘기를 한참 했죠. 네. 상대원은 또 공장이 많은 동네입니다. 네. 제 동생도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바로 못 가고 공장을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무허가 판잣집 철거돼서 갔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고향에서 이제 출향하셔가지고 이제 오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성남에서 사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재밌는 얘기를 서로 많이 나눴던 기억이 그렇겠네요. 납니다. 네. 어릴 적 이야기. 두 분이 가난 배틀 이래가지고 누가 더 우리 집에 가난했느냐. 이것까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 아유, 저보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훨씬 더 어려우셨을 겁니다. 저는 그래도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직장 생활을 빨리 하면서 그때는 제 인생의 목표가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딱 우리 식구 먹고 살고 어머니 어떻게 하면 고생 덜 시킬까? 동생들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라도 졸업시킬까?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네. 그런 시절이었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보니까 정말 어렵게 사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경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거기에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때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책을 저번에 적으실 때 제가 성남시에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이야기를 어릴 때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었었는데 보통 지난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아름다운 추억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너무 심하니까 듣는 게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이게 정도군요. 이 산재 당하고 막 이런 네.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게 들으니까 그래서 저분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생존이라는 키워드가 참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키워드겠다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정도로 들으니까 되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 키워드가 아마 이 대통령께서 그러셨고 저도 그렇고 생존, 탈출, 네. 뭐 그런 것이었죠. 그런 것이었죠. 또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또 노무현 대통령님 또 우리 주위에는 전부 다 어려운 사람밖에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성공하세요. 그렇죠. 맞아요. 보니까 정치는 좀 없이 산 사람이 해야 되더라고요. 전적으로 동의해요. 네. 국민 입장에서도 좀 그렇게 가난을 겪어보신 분이 그럼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욕하려 하다가 어릴 때 고생한 이야기 들으면 약간 좀 참게 되고 이런 게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어려운 삶이 정치 성공한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 좋은 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다른 단점도 많아요.
마음의 여유라든지 남에게 맞습니다. 베푸는 문제 그 당시였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공감 능력은 확실히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가장 같습니다. 중요한 예,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없는 분들, 또 좀 덜 배운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공감 그건 아마 뭐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실 거고 네. 저도 그런 점에서는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네. 않을까. 되게 중요한 정책 자산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잠깐 나와서 그런데 봉하마을은 뭐 서거일이나 이럴 때 한 번씩 가십니까?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그럼요. 예, 예. 그럼요.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2023년도에 페이스북에 글 적으시면서 비전 2030 책을 그 전에 이렇게 딱 네, 헌정. 놔뒀었다 네, 이런 네, 이야기 있던데 그러면서 비전 2050 이런 것까지 해서 그 또 유지를 좀 이어받고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고 싶었던 세상들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의사를 적으셨던데 비전 2030 때하고 2050하고 아마 상황이나 이런 게 좀 달라져 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수정하거나 좀 보완해야 될 내용들 이게 사실 지금 시대에 좀 변화를 가리킬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비전 2050을 하신다면. 그 두 가지 만약에 2050을 한다면 뭐 저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통점은 그 길게 보고 대한민국의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정책과 수단을 만드는 거가 공통점입니다. 네. 비전 2030은 이제 20년 전에 만들었는데 직접 만드셨죠? 그렇습니다. 농어촌 예. 그 뭐 제가 그 책임자였죠.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쓴 진보의 미래나 뭐 이런 그 성공과 좌절 이런 그 책들을 보면은 비전 2030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2030은 2030년에 지금부터 5년 뒤죠. 네. 그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은 뭐고 비전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복지국가라는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성장과 분배를 가지고 싸울 때고 성장 우선주의일 때인데 저희는 그때 복지국가를 가야 한다는 비전을 세웠고요. 지금은 이제 누구나 하는 얘기가 돼버렸지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서 동반 성장. 그러니까 이 복지가 사회적 투자지 비용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큰 5가지의 기둥과 50개 정책 과제와 그 25년 동안의 재정 계획을 세워놨던 게 대한민국 최초의 이제 장기 발전 전략입니다. 네. 최초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런 취지와 철학은 똑같습니다. 다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가 국제 포럼 AI 포럼을 다녀왔는데요.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과 인류에 대한 이제 도전 과제가 새로운 게 많이 생겼거든요. AI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팬데믹도 그렇고 지금의 국제적인 패권 경쟁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저는 완전히 새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2030의 연장으로 2050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취지와 그 전략에 대한 얘기고 내용은 완전히 바뀌어야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 50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각본에 원래 없는 질문 하나 꼭 드리고. 각본이 있었나요? 대본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각본하니까 너무 세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질문 제대로 안 보고 하시니까 각본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 저는 각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유능한 관료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탁도 되시고 했는데 지금 경기지사는 관료하고 정치인하고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오, 재밌는 질문. 지금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만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부총리하고 경기지사 하니까 어떻더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총리는 국가가 나아갈 방향, 경제의 어떤 그 거시적인 방향 또는 거대 담론 이야기를 하는데 지사는 도민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의 접점에서 도민들과 그 호흡하면서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꼭 맞는 말 안 해야지만은 경제부총리는 거시적으로 보는 점이 있다면 지사는 미시적으로 도민들 삶의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 두 가지가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좀 반성을 해봅니다. 지사가 되기 전에 한 10개월 정치하면서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조금 변신하려고 하다가 지사가 되면서 다시 이게 관리자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지금 좀 하고 있는데요. 쭉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도의회의 관계에 있어서의 협력과 협치와 설득이라든지 또는 도민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중앙부 쪽 관료들은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누워서 침 뱉기인데 탁상 머리에서 한 것과 실제 삶에 체화되는 것까지 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반성한다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는 근데 무슨 민원이 얘기 들어오면은 경제부총리나 예산실장한테 잣대로 보면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사가 돼서 보니까 네. 세상 일은 그것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성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판단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그런 역량이 뒷받침은 돼야 되겠지만 저는 지사는 그것보다는 도민들에게 방향도 제시하고 그런 얘기도 귀담아 듣고 소통할 줄 알고 또 도의회의 관계나 이런 데서의 그런 정무적인 감각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무적인 면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4년 정도 가까이 이제 지사하셨는데 정치인으로서 이제 사실 이제 이 질문을 하면 사실은 1시간 동안 강연을 들어도 시간이 부족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저런 거 뭐 투자 유치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쭉 열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어떤 지금 정치인에 가깝다고 하셨으니까 그 시각으로 이거는 내가 하지 않았으면 이건 어려웠을 것이다. 좀 이렇게 확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거 좀 소개해 주시면. 자랑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제가 제 자랑에 익숙하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데요. 정치인으로는 짧게 얘기하면 경기도의 경제 지도를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천조 투자 유치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정치인 반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와 경제의 세계 지도자들과의 그런 네트워크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유치자가 100조 이상을 약속했는데 그렇죠. 2달 전에 달성했죠. 해서 대한민국 특히 경기도의 경제 지도를 바꿨다. 자, 중간 박수 한번 치고. 아유, 오늘 굉장히 관대하시네요. 경기도가 노른자를 가운데 둔 신자가 아니라 경기도가 이제 노른자다. 이런 점을 일단 생각을. 경기도가 노른자다. 네. 하나를 또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그만큼 혹시 우리 보시는 분들이 비교 안 하달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역점 뒀던 건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사람 중심의 경기도정을 끌 수 있을까입니다. 예를 들면 돌봄에 있어서 360도 돌봄. 경기도민은 누구나가 다 돌봄 혜택을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게끔 한 거라든지 또는 장애인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밖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도민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적에 기후위기에 대한 행동을 했을 적에 저희가 포인트를 주는 걸 했다든지 또는 기후 도민총회를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시민의회를 실험을 해봤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을 둔 거를 역점을 많이 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 시간인데 그러니까 주 4.5일제 그거를 좀 실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지사님은 주 지금 4.5일제 하고 계신가요? 스스로? 아니, 저는 지금 증인들이 많습니다. 증인들이 많습니다. 제일 궁금했습니다. 저는 못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못하고 있고요. 이러시면 안 되죠. 지사님. 스스로 하셔야죠. 아니, 근데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하는 4.5일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생산성 향상과 그다음에 워라밸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 만드는 겁니다. 네. 옛날에 토요일도 일하다가 주 5일제로 바꿨을 적에 10몇 년을 시범 사업하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거든요. 저는 4.5일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조돼주고 지금 한 100여 개 이상, 170개인가요? 제가 숫자는 정확히 안 납니다만 그리고 한 4,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일단 실증적으로 이걸 통해서 삶의 질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지금 한 군데 가고 있고요.
또 이거를 공무원부터 시행하게 되면 또 민간 쪽에서는 또 공무원들 직업도 안정되는데 저부터 한다 이런 또 불편함을 거 있어서, 호소하기도 할 테고. 그래서 우선 네. 시장부터 한번 해보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도지사님께서 좀 저부터요? 저희 직원들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여기 지금 직원들분께서 많이 계시니까. 몇 계신데. 지금부터 미리 와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4일 이야기하던데 4.5일 같습니다. 원래 제가 없는 걸 무두일이라고 무두절. 하죠. 맞아요. 예, 무두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사도 네. 없는 없는 게 것만 낫죠. 못하다. 아, 그럼요.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 이렇게 늘공분들이 시장님 휴가일 때 저보고 맞춰서 휴가 가셔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하면 제가 가장 크게 화를 냈었습니다. 그렇죠. 왜요? 따로 시장님이 가야지. 안 계신 것만으로도 휴가인데. 그래서 휴가를 굳이 낼 필요가 시장님이 없다. 복귀하실 때 제 휴가를 내죠. 이러면 아주 그런 긴 휴가. 방법이.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 휴가 내는 직원들 언제 내는지 잘 살펴보시면 마음을 다 잘 아시게 됩니다. 혹시 잘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근데 아까 정치 그 행정 이야기 하는데 제가 모시던 분이어서 이재명 시장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치가 되게 억울함을 견디는 과정이다라는 예, 이야기를 예. 주로 하셨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저는 지사님을 모시던 보좌진들이 되게 억울한 일을 좀 겪었을 것 같아요. 행감 이렇게 관련해서 예산 심의를 멈추고 이런 관련된 발언 때문에 정치인에 대해서 거부했다라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조혜진 실장은 저도 사실 국회에 있을 때 좀 이게 봤던 분이고 되게 재원인데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좀 느끼시는 바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어떠신가요? 아마 우리 구독하신 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실 거예요. 모르죠. 네.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국힘 소속의 도의회 예. 운영위원장이 네. 중대한 성희롱 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저희가 행정감사, 네. 국회로 가면 이제 국정감사를 받는데 저희 비서실은 그 운영위 소속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비서실장이 경기도 지금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입니다. 실장이 저분이 주재하는 위원회에는 우리가 행안을 못 받겠다고 네.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권을 좀 바꿔달라고 네.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았고 그러고 이제 그 행감장에 안 들어갔고 네. 그런데 이제 국힘에 계시는 대표위원이 또 단식을 들어갔어요. 이거는 의회에 대한 경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0일 동안을 단식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비서실장이 그 같은 그 성희롱에 대해서 그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입니다. 네. 경기도는 그 젠더 문제, 성평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가장 그 강한 무관용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볼모로 잡히고 10일 동안 또 단식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몇 번 찾아갔었고 결국은 제가 유감 표시를 했었고 요즘 이렇습니다. 도의회를 경시할 생각은 1도 없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도의회가 이렇게 파행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그렇지만 우리 비서실장이 한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건 사과의 저희가 아니다. 이제 저걸 했었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게 이제 비서실장 사퇴를 요구를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그 예산도 있고 우리 도민의 생활이 이제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를 하셨죠, 예, 비서실장께서?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고 네. 공무원들은 뭐 사퇴한다고 바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이력 조회에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직은 비서실장은 일을 하고 있고 네. 우리 조 실장이 능력도 있고 네. 네. 또 친화력도 대단한 분이고 또 제가 신임하는 뭐 제 비서실장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 조 실장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억울하겠죠. 신경질 나죠. 예. 그런데 또 우리 조 시장이 또 아주 아주 폭넓고 통넓고 쿨하게 자기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대처한 것에 대해서 또 대단히 또 스스로 자부심을 또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함께 일하는 동지고 저는 저와 함께 힘든 시절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제가 끝까지 같이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사나이. 예. 그 원래 정치인들이 그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거든요. 예. 끝까지 내 책임진다. 정치가 네. 결국 사람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죄송하지만 관료만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 잘 못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정치인으로 신분 세탁이 됐어요. 신분 세탁. 아유, 우리 정치 대기하는 이렇게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러게요. 닭의 힘입니다. 치킨을 드시고 힘을 내셔가지고. 도정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해보면은 명작 동화라고 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재명이 만들고 김동연이 꽃 피운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를 방어할 수 있는 리빙 러브의 방한 제품들을 합리적 가격에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부터 목까지 완벽하게 철벽 방어해주는 바라클라바 모자부터 기모 안감에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 작업복, 상하이, 세트 등 방한 용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지사님께서도 이어달리기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전임 지사였잖아요. 경기지사였기 때문에 이거가 어떤 방식으로 이 정책 이어받기를 하시는 건지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제 전임 지사였었고 여러 가지 그 훌륭한 정책들을 많이 펴셨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좀 오해를 받는 것도 있고 저는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사 때 했던 것들에 대한 많은 것들, 오해받는 것들을 저는 아주 단단하게 이어나갔고 오히려 더 이제 확장을 시켰죠. 정책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검찰에서 그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압수수색을 14번이나 네. 했습니다. 그때 제가 공식적으로 마이크 앞에 서서 또 도의회나 이런 데서 그렇고 이거는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수사다고 여러 번 밝혔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같은 맥락이고 예. 또 정책으로 얘기하면 이제 극저신용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에게 50만 원에 300만 원까지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 정책이 있었는데 조선일보에서 연체율이 75%인가라고 이렇게 오보를 냈어요. 네. 그래서 마치 이거는 그냥 다 띈 돈처럼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나서서 또 국정감사에도 그렇고 연체율 불과 30% 조금 넘는 수준이고 그리고 제가 그 수혜자들 직접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조선 가장의 할아버지인데 50만 원 빌려가지고 그러고 그야말로 끼니를 걱정했는데 50만 원 빌린 거 가지고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해가지고 나중에 그 50만 원을 분할해서 다 갚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뭐 엄청난 돈도 아닐 텐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엄청나죠. 정말 그 오아시스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 네. 오히려 이거는 내가 이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12.3 계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냥 관리 정도만 했으면 됐을 텐데 12.3 계엄으로 우리 경제가 더 이제 맞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네.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생겼단 말이죠. 내가 이어나가겠다. 그리고 더 장기로 우리는 그 분납해서라도 이걸 하겠다 해서 이어받기를 한다든지 네. 또 뭐 지역화폐도 그렇고요. 지역화폐. 지역화폐도 얼마나 오해와 또 잘못된 비방이 많았습니까? 저희는 중앙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깎았을 적에 경기도는 오히려 더 늘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사 때 하셨던 정책들을 이어받거나 더 확대하거나 그럼으로써 또 앞으로도 그 우리 지금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는데 경기도가 이제 국정 제일 파트너로서 열심히 하겠다 이제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